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나스의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건지 역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관세를 이제 발표할 4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과연 4월 2일이 정말 시장에도 혼란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날이 될지 아니면 훨씬 더 공격적인 관세가 나와서 이제 더 큰 혼란이 다가올지 정말 힘든 상황이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 기사 하나하나에 월스트리트 시장 투자자 모두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훨씬 이전부터 마치 이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이 현금을 늘려온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 워런 버핏과 리카싱 이 두 사람에게 또 다시금 월스트리트도 새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야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동양의 홍콩의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이제 리카싱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중국 사회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홍콩 최대 부호인데요. 홍콩 최대 기업 집단인 이 청쿵그룹의 창업주이자 그 지주 회사인 CK 허친스 홀딩스의 회장입니다. 이 홍콩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 그 홍콩 개인주택 7채 중에 한 채는 이 청쿵이 개발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큰 회사인데 사실 이 리카싱의 CK 허친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미국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다시 이제 주목을 받은 사람이죠. 바로 이 파나마 운하의 항구 운영권, 지배 지분을 이 리카싱의 CK 허친스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CK 허친슨이 블랙록이 주도하는 미국 컨소시움에 이 항구 운영권을 팔기로 했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또 제동을 건 그런 상태죠. 이 두 사람은 이전에도 이제 금융위기나 뭔가 이 시장의 닷컴 버블이라거나 홍콩의 부동산 시장 위기라거나 이런 뭔가 구조적인 침체가 오기 전부터 현금 보유를 늘려서 이제 그런 위기가 오면은 투자를 늘려서 수익을 거두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제히 지금 현금 비축을 굉장히 늘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두 분 다 지금 나이가 90세를 훌쩍 넘은 상황이니만큼 물론 이제 기업 승계, 차기 리더십 체계 구축 이런 것을 위해서 기존에 자기가 투자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현금을 쌓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벅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지금 10개분기 연속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왔죠.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는 일본 무역 상사 5개 회사에 대해서는 또 이 투자를 늘리기도 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마냥 리더십 승계가 우선이었으면 현금을 계속 늘리기만 하지 않았을까. 뭔가 그도 어떤 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드는 거죠. 또 이 리카싱의 CK 허친스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만 보면은 뭔가 의아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특히 지금 이 전 세계 무역과 이 산업 금융시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판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동성에 굉장히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 보니 새삼스럽게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번에도 위기를 예측한 것인가, 어떤 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벅샤이 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굉장히 현금을 막대하게 쌓아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3,342억 달러, 거의 이제 480조 원 넘게 늘린 상태입니다. 현금성 자산 비중이 지금 29%로 사상 최대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1년 만에 현금성 자산이 2배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 보유량은 23% 줄었습니다. 역시 주식은 줄이고 현금은 늘리는 이런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리카싱의 이 CK 허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2020년부터 지금 꾸준히 부채를 줄여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 이 19년 상반기에는 부채 비율이 54%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31%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현금은 늘어나도 특별 배당을 한다거나 그렇게 쌓아놓은 현금을 어디 다른 데 쓰고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쌓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은 줄일 때다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특히 지금 이 파나마 운하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항만 자산을 이번에 이제 블랙록의 미국 컨소시움에 매각하기로 일단 구두 협의를 한 상태인데, 만약 이 항만 사업까지 다 넘기게 되면은 CK는 사실상 이 부채 비율이 거의 무차입 상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런 상황, 이들의 이 매도 이력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굉장히 위기 때마다 앞서서 미리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해왔던 이들의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이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보면은 뭐 버핏이야 워낙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앞서서 미리 늘렸죠. 금융위기 때도 앞서서 미리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터지면 그때 다시 늘리는, 쌀 때 사는 전형적인 이제 그런 전략을 보여줬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지금은 거의 다 많이 팔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만으로 지금까지 300억 달러 넘게 엄청난 수익을 올린 상태죠. 리카싱은 굉장히 더 신묘합니다. 보면은 1999년 닷컴 버블, 이때 영국 모바일 통신사 오렌지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나왔고요. 1999년에 팔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버블이 터졌으니까 엄청나게 매도 시점이 이제 신묘했다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또 2017년 말에 홍콩 이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엄청 비싸게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만에 홍콩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버블로 또 무너졌습니다. 해당 빌딩을 인수했었던 것이 당시 중국 본토의 개발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싸게 팔았어야 했었죠. 물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현금 보유를 늘린다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뭐 위기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면은 지금 이 리카싱도 CK 허친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부채 비율을 줄여오고 있고, 버핏도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유례 없이 상승장이라고 했었던 2023년, 4년 모두 계속해서 투자보다는 이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약간 작년까지만 해도 역시 버핏이라고 모두 다 맞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버핏이 미리 이렇게 현금을 쌓기 시작할 때마다 뭐 한물 갔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나중에 역시 그가 옳았구나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적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겠죠. 사실 지금 버핏보다도 리카싱이 조금 더 월스트리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 파나마 소재 항만을 팔아 넘기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항만 사업을 다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걸까? 파나마 항구만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항만 사업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 CK 허친스가 블랙락의 컨소시움에 팔기로 한 것은 파나마 소재의 항구 2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홍콩과 중국 본토 이 두 곳을 제외한 모든 항만을 다 넘기기로 했었어요. 만약에 지정학 리스크 때문만이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기는 거다라고 했으면 파나마 소재 항만만 팔았으면 됐을 텐데 그것 외에도 다 팔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 회사 측은 뭐 수익성 때문이다, 상업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블룸버그의 분석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항만 부문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작년 이 세전이익을 보면은 24%나 전년 대비 늘었고요. 지금 항만들이 다 자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고 자동화를 늘리면은 수익성은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 기대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조리 다 팔아 넘긴다? 그것도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리카싱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재무제표가 좀 괜찮을 때 좀 정리를 하려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래였죠. 중국 정부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특히 리카싱은 중국에 있다가 이제 홍콩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주석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지금 중국 본토랑 약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진핑이 굉장히 이제 분노할 것을 알았을 텐데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뭔가 더 큰 위기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상대로 지금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건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진핑이 뭐 글로벌 CEO들한테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외국 기업을 돕고 싶다, 번영하게 해주겠다,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강하게 제동을 걸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이런 지위에 너무 또
이 타격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협상 자체는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요. 뭐 중국으로서는 허치슨이 자발적으로 좀 철회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지만은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나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카싱이 굉장히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트럼프의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 좀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리카싱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글로벌 교역 침체로 인한 항만업 전반적인 침체를 예측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업이 침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글로벌 무역 구조 자체가 이제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반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파나마 운하를 내가 원한 대로 가져왔다라고 자축하고는 있지만 사실 진정한 거래의 왕은 트럼프가 아니라 리카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나 많은 관세 관련 소식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4월 2일, 문제의 4월 2일 이후에 도대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더 큰 무역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시장에 굉장히 걱정이 큰 상태죠. 처음에는 이쪽에,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뷰가 많았는데, 최근은 확실히 무역 전쟁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4월 2일 날 발표돼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지금 문제가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 이날 해결돼야 하는 것이 상호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뭐 이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인지 전체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 국가별 관세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라거나 뭐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거나 지금 고려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그것이 나오고 나서 상대 국가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적 근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남아있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예상보다 관대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관대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물론이고 JP 모건도 4월 2일은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보복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긴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지금 무서운 것은 관세가 지금 단순한 협상용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측면에서 더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일단 협상이 시작되려면 관세가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봤던 것인데, 지금 단순 협상이 아닌 세수 확보, 또 미국으로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수단으로 진짜 관세를 유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뱅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효 관세율의 상승폭을 기존보다 훨씬 더 높여 잡았어요. 기존에, 즉 이제 앞으로 훨씬 더 협상을 해가면서 낮춰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실효 관세율이 현재 2.4%에서 3.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5.9%까지 실효 관세율이 오를 거라고 본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거의 이제 2배 넘게 오른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 시나리오에서는, 즉 협상보다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훨씬 더 협상을 덜 해주고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 에서는 7.7%까지 관세율을 더 높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가 된 거예요. 일단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4월 2일 날 굉장히 공격적으로 관세를 매길 것이다. 4월 2일에 일단 7.5%포인트, 즉 현재 2.4%에서 9.8%까지 일단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춰줘서 분야별 관세를 절반 정도 철회한 7.7%에서 좀 승부를 볼 것이다, 이쯤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21.7%포인트, 무려 24%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이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만 20% 현재 관세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낮춰준다. 그래서 5.3%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크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상호 관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 골드만삭스는 현재 2.5% 정도에서 10%포인트 정도 오른 12.5%까지 실효 관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존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원래도 공격적인 시나리오였는데 이번에 훨씬 더 높게 관세를 인상할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15%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즉 기존 2.5% 수준에서 17.5%까지 관세를 15%포인트나 높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보면은 지금 핵심 상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호 관세까지 매기면은 9%포인트까지 더 더해져서 엄청나게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미국 내 물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원 PC 물가가 기존 연말 3%에서 3.5%까지 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봤고요. 그렇게 되면서 GDP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전망이죠.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수정한 GDP 전망은 올해 연말 1.5% 예상에서 1%로 더 낮아졌고요. 올해 1분기는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은 당연히 증시도 좋을 수가 없죠.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기존 7%에서 3%까지 내려올 것으로 봤고요. 그에 따라서 연말 S&P 500 목표치도 기존 6,500에서 5,900까지 내려올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이번에 높여 잡았어요. 기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 20%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35%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심리, 투자 심리, 소비자 심리 모두 다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혹시라도 관세가 조금 덜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깨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둔화한다면은 어떻게 해도 상당히 관세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 규모가 둔화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은 이것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버핏과 리카싱이 미리 보고 있었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했던 이 보고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의 향후 10년 수익률이 연평균 3%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들 까먹었지만요. 지난 10년간 굉장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이끌어온 강세장이 앞으로는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은 이 연평균 성장률이 3%에 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13%였던 것이 이제 3%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했었던 거죠. 이것은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버핏이 이야기를 했었던 지나친 미국 증시의 고평가, 지나친 미국 빅테크 집중의 문제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관세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것뿐인 거죠. 그렇다면은 3%에서 더 낮아지면 낮아질지언정 더 이제 어려운 투자 환경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결국 4월 2일은 지나갈 것이고 이후로도 트럼프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이 버핏과 리카싱이
해왔던 것처럼 이제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현금을 쌓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로 닥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큰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